이 그랜빌은 당시에 200일 이동평균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죠. 20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의 매매 국면을 만들었는데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흔히 알기로 개념을 조금 잘못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이 며칠 이동평균선이 적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저한테 하는 분도 있는데 며칠 이동평균선이 적당합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 같은 경우에 HT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은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냐 저항이냐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냐 저항이냐 혹은 60일이냐 120일이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의 원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한 개의 사이클의 국면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이클의 국면을 보인다. 그러면 한 개의 사이클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장이 시장마다 틀릴 겁니다. 혹은 국면마다 틀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98년 6월에서 시작된 대세 상승이 2000년 말까지 갔죠. 그러면 99, 2002년 반 정도의 세월이 걸렸는데 2년 반의 주기가 한국 시장에서는 한 개의 사이클을 지금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직전 사이클에 한 개 형성됐던 이 국면과 그 이전 사이클에 형성됐던 이 사이클을 평균해서 나누게 하면 한 개의 사이클의 평균값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사이클의 평균값이 얼마다라고 정하면 그 정해진 평균값의 중간치를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의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이 사례를 들어보죠. 그랜빌은 당시 다우나 미국 시장을 15개월을 중심으로 시장을 봤습니다. 한 개 사이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15개월은 당시 미국 시장에서는 약 398거래일에 속하는데 이거는 400거래일이라고 이 중간치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되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더 세분하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은 10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는 50일 이동평균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25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2일 이동평균선이 되고 그 다음에 6일 이동평균선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6일 이평선 혹은 12일 이평선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이것이 중요한 이평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잘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랜빌이 200일 이평선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200일 이평선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겠다. 혹은 HTS에 5일, 20일, 60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해서 이것만 대입해보겠다.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개념과는 틀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감은 있는데 파동론과 연결을 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 아시죠. 5일간의 주가의 합입니다. 이렇게 5일간의 주가를 해서 평균된 합이 이동평균선의 현재값인데 문제는 내가 현재 이 매수가를 단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이 부분에서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하겠죠. 이 평균 단가에 손실 나는 단가가 있는데 이것이 손실을 나기 시작해서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 손실 났던 것이 되돌아오는 만큼 우리는 아마 다시 매도를 하려고 들 겁니다.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나머지 이익분 포지션에도 정리를 하려고 들겠죠. 투자자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항상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5일 이동평균선이면 5일간의 가격대에 사져 있는 투자자들 20일 이동평균선이면 20일간의 가격대에 어떠한 포지션에서 낮든 높든 이렇게 사져 있던 투자자들이 내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매도 압력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려는 또다시 다른 매도 압력 혹은 이 종목이 많이 내려갔을 때 이제 이 고가 대비 이 사람들이 매물이 정리되고 새로 생성되는 가격 이러한 것들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랜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랜빌 역시 국면을 8개의 매수 매도 국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랜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랜빌의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같은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1, 2, 3, 4, 5 파동의 A, B, C 파동입니다. 즉 이런 얘기를 하나 저런 얘기를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지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랜빌이 이야기한 것은 1번 책부터 쭉 따라가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눕거나 혹은 상승으로 전환되면
하락하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눕거나 상승으로 전환되면 매수 국면이다. 그 다음에 상승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회한 오히려 매수 찬스다.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상승했던 주가가 하락을 보이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만약에 받으면 이것은 매수다.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서 마지막에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급격하게 하회를 하면, 만약에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급격하게, 즉 비록 하락 반전되었다 하더라도 하락 반전된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가 반대겠죠. 하락 반전된 200일 이동평균선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매수다. 매수의 사국면. 또 200일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을 때 이 돌파한 200일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거리를 되돌아가는, 즉 급격하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자는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쪽에서 상방향으로 급격히 돌파한 주가는 일단은 하방의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매도 국면이다.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눕거나 하락 반전을 하면 매도다.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상방향으로 돌파를 하면 이것은 매도다.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던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떨어지면, 즉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도전해서 돌파에 실패하면 매도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매도의 국면, 4개의 국면.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매수 1국면, 매수 2국면, 매수 3국면, 매수 4국면이라 하고, 매도는 매도 1국면, 매도 2국면, 매도 3국면, 매도 4국면이라고 그랜빌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랜빌의 법칙, 이것을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랜빌의 법칙이 잘 보면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과연 다른 게 뭐 있느냐. 즉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 한 차례 상승했을 때는 대부분 이것은 주가의 초기 상승은 선물에서의 환매수나 혹은 공매도의 정리, 즉 매도 포지션의 정리에 기인하기 때문에 주가는 급격한 반등을 보이는 수가 많다. 대세 상승의 초기 국면에. 이 점을 제가 이따 할 얘기와 대입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일단 보셔야 됩니다. 즉 선물 환매수 내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선물이 계속 매도 포지션에 누적이 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던 선물이, 혹은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일거에 환매수를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끌어올리는 시장, 즉 급격히 끌어올리는 시장, 이것이 바로 1국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어트로 보면 1파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매수나 매도 포지션의 정리에 기인한 것이지 시장 전체의 매수 에너지가 결집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환매수나 매도 포지션의 정리가 끝나면 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매도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질 않고 새로운 매수 세력의 등장, 즉 매도 포지션이 없다는데 안도한 매수 세력의 등장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수 포지션의 누적으로 주가는 급격한 반등을 보입니다. 그럼 급격한 반등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자율적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랜빌에서는 이 급격한 반등이 일어났을 때, 즉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눌림목 조정을 기대하고 매도하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3파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때의 상승을 잊지 못하는 추억 때문에 다시 재차 마무리 파동 한 차례 더 일어나고, 그 이후에 매수 세력의 여러 개 한계점에 부닥치면 폭포와 같은 매도 세가 밀려들면서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때는 역시 이때의 고점을 확인하기 위한 되돌림 반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매수의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파동에 A, B, C 파동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심지어는 그랜빌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기법 한 가지를 얘기를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혹은 기자머리는 구단도비라 그래서 9개의 파동을 이야기하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3단 파동을 나눠서 3번을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케다의 3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어트의 5개의 파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심지어는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한 사람마저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파동론이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단음절의 한마디는 같은 소리다. 결국 그냥 아든 으든 결국 그것은 한마디의 감탄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메리맨 사이클이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 끌어내서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모든 이론은 한 가지로 관통한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메리맨이라는 사람은 점성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점성술사인 메리맨이 점성술을 도입한 주가 파동 이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기본적인 이론은 상세히 알 것까지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한 가지 시간을 중시했습니다. 시간. 앞서의 파동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격 가치에 주목을 했고 시간 가치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메리맨은 시간 가치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유는 점성술사니까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무슨 혜성이 한 바퀴 돌아서 지구로 다가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은 주기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리맨은 시간을 정했습니다. 16개월 정도의 시간을 딱 정한 다음에 이것이 한 개 사이클이다. 그 다음에 좁게는 6주까지의 시간, 크게 파동은 16개월까지의 시간, 더 길게 간 파동은 우리가 18년까지의 시간, 이런 시간을 미리 설정을 했습니다. 사이클로, 한 개의 사이클로. 그래서 상당히 이게 미국 시장에 보면 사례상은 상당히 사이클이 잘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한 개의 사이클, 예를 들어서 6주라면 이 6주의 사이클 이것을 미리 정하고 이 6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의 시간은 용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즉 6주면 약 한 7.5주, 그 다음에 한 개의 주기가 4.5에서 7.5주까지의 파동이 걸리는 것은 정상파동이다. 6주는 평균이고, 그래서 이것을 요 정상파동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요 범위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오프라고 얘기했어요. 오프. 즉 눈 감아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한 개의 파동 안에서 우리가 상승파동이 이렇게 진행되거나 혹은 하락파동이 이렇게 진행되거나 했다면 이것은 현재 진행됐던 이 파동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파, 1차파라고 부릅니다. 1차파.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 한 개의 사이클 안에 상파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파동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이 출발점보다 파동의 끝점이 높으면 우리가 이것을 프라이머리 웨이브 혹은 우리말로 아마 1차 파동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1차 파동은 그래서 프라이머리 웨이브라 그래서 1차 파동의 끝점, 즉 프라이머리 탑, 여기서는 1차 파동의 바닥점, 프라이머리 바텀, 이렇게 해서 PT, PB에서 한 개의 파동으로 표시를 했고, 바텀 바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파동의 탑 고점과 프라이머리 파동의 바텀 바닥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파동의 중간점, 6주라면 3주가 되겠죠. 이 파동의 중간점을 그어서 이 파동의 중간점보다 이 고점이 왼쪽에 있으면 이것을 원문에서 죄송합니다. left translation. left translation. 굳이 표현하면 좌측 전이. 이것이 이 중간점에 파동이 고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right translation. 이것은 우측 전이. 이 파동의 고점이 중간점 가까이에 있으면 central translation. 즉 중심전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미리 그 나라 파동에 그 시장의 파동에 평균 기간을 정해두고 그 평균 기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20%의 간격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상파동이라고 보고 정상파동의 고점이 이 파동의 중심선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두고 다음 파동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아는 데 신경 썼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 배울 점입니다. 즉 우측 전이
오른쪽에 이 중심선의 우측에 가 있으면 이건 강세 연장 파동이다. 이 고점이 왼쪽에 있으면 약세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칠판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야기 쉽게 잘 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러한 파동을 그렸다면 즉 사이클 내에 중심선보다 오른쪽에 이 프라이머리 탑이 즉 1차 파동의 고점이 원파동의 고점이 이 사이클의 중심선의 오른쪽에 있다면 또 이런 파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강세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즉 이렇게 해서 다음 파동이 일어나니까 강세 연장 파동이 될 확률이 높다. 만약에 이런 파동이 나왔다면 이런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 즉 다음에는 약세 반전 파동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엘리어트 파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파동의 높낮이에서는 즉 1파동이 상승을 했을 때 이것의 조정 파동의 비율은 이 사람은 다우 이론과 엘리어트 이론을 동시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상승폭의 50%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50%선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A라고 가정을 하고 고점을 B라고 하고 현재가를 C라고 한다면 이 예상 눌림목 지점은 어디가 오느냐? 우리 주식시장에도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 상승의 폭의 50%를 중간선으로 하고 우리는 항상 이 눌림목에 대해서 항상 문제입니다. 뭐 다우 이론에는 33%, 50%, 뭐 66% 정도를 얘기하고 엘리어트는 뭐 38.2%, 또 뭐 61.8% 이런 것들을 중요한 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뭐 보통 68%에서 33% 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잡고 있고 이 메리맨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50%를 기준선으로 한 다음에 상하 이 50% 기준으로 상하 0.382에서 0.618 이 중심선에 상하 0.382에서 0.618의 비율로 변수를 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또 아까 우리가 기간에서 6주면 6주에 15에서 20% 사이를 오프라 그래서 정상으로 한다 했듯이 이때는 여기를 우리가 가격의 오프라 그럽니다. 가격의 5%. 즉 용인할 수 있는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382, 0.618을 비율이 여기서 작동을 하려면 0.618 내지 0.382를 하면 0.216이네요. 0.216을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요 폭의만큼의 플러스 변동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 벽의 비용, 즉 0.2% 정도의 비율의 변동까지 요만큼은 우리가 정상적인 폭의 범주로 둔다. 그 다음에 올랐을 때는 그 다음 오른 조정파동, 이 조정파동은 이 상승폭에다가 이 가격대를 더한 다음에 정해진 가격을 0.128%를 꼽은 변동폭을 또 F폭으로 정한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파동도 이 안에서 보통 다시 메이저 파동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파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프 프라이머리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파동이 하나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결국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자무리의 파동은 9개, 사케다의 파동은 3개, 다우는 9개, 이 메리맨 파동은 7개, 엘리어트의 파동은 5개 이러한 호수 파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전체적인 평균치는 아마 적당히 봐서는 3을 기초로 한 5개의 파동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세부 파동과 연장 파동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 9개의 파동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숫자를 중요시하라 하는 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1998년에 6월경에 274포인트인가요? 그 정도에서 정오쳤습니다. 대세 상승을 맞이해서 아마 104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거쳐서 아마 1010포인트까지의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1060포인트의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640에서 660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860선의 반등 이후에 현재 470선 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응을 460에서 470선 사이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 점이 있으면 뭐 이해해 주시고, 아마 요 이후에 바로 CG가 흐를 텐데, 그 CG에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제공되는 차트를 동시에 보시면 아마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현재 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어지는 파동을 우리가 큰 1파, 장기 1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1파 이후에 조정을 받는 현재의 국면은 장기 2파가 되고, 다시 남아있는 것은 장기 3파의 대상성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엘리엇 파동의 견해입니다. 즉, 큰 파동으로 봤을 때 200에서 1000이 갔던 상승에 1000에서 이게 1파동이라면 1000에서 300이든 400이든 내려와서 2파동, 3파동이 진행이 된다면 3파동은 1파동에 최소한 0.618배 혹은 심한 경우에는 2.618배의 상승이 예고된다고 했으니까 270포인트에서 1060포인트 사이의 간격 약 한 790, 한 800포인트 정도의 꼬박이 0.618을 현 가격대에서 어떤 지지를 받는 가격대에서 올라간다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만약 반등만 한다면 목표 주가가 1600포인트다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엇 파동론자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큰 어떤 장기 파동으로 봐서는 280에서 1파동, 현재 조정 2파동에 있고 3파동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만약에 전저점인 270을 만약에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엘리엇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조정파가 1파동의 저점을 하회하면 이것은 반전이 아니다. 즉,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27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270포인트까지 안 가고 만약에 반전을 한다면 이 지점이 어디가 되든 이것은 이것의 1.618배에서 2.618배의 상승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파동론자인데, 문제는 현재 우리 시장을 파동을 재단하는데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파동론으로만 보면 어떤 논점이 있느냐, 파동의 출발점을 278포인트 98년 6월에 278포인트 이것을 파동의 출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정확히는 않는데 300포인트 정도 내외를 320포인트인가요? 이 시점을 출발점으로 볼 것인가, 이 점에는 논점이 있습니다. 즉, 앞에 하락 파동의 연장파의 연속인 이 파동이 저점이느냐, 혹은 이후에 시작되는 파동의 채점은 파동의 원점을 이것으로 잡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원칙대로 278포인트가 파동의 출발점이 되고, 이것이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동이 그림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1, 2, 3 이렇게 갔느냐, 1, 2, 3, 4 조정받고 5로 갔느냐, 그 다음에 현재 A, B, C 파동이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1, 2, 3파동 이후에 4파동의 조정 이후에 미랄형 5파동이 나오고, 즉 3파동을 넘지 못하는, 3파동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5파동이 미랄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불규칙 조정 A, B, 불규칙 조정 A, B, C가 지금 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 불규칙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1, 2, 3, 4, 5 해서 이것이 한 개의 전체 1파동에 2파동의 조정이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파동은 A, B, C 파동인데, 이 C 파동은 지그재그 파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형적인 지그재그 파동이 돼서 현재 이 하락폭에 1060포인트 마이너스 640포인트의 폭이 하락이 C파동에서 비슷한 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폭이 만큼의 차이를 860포인트 고점에서 빼면 여기 정답이 420포인트 정도 레벨에서 저점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동이 1, 2, 3, 4 미랄 파동 이후에 A 불규칙 조정 B의 C라면 이 A 파동에 2.618배 내지 1.618배인데 1.618배는 넘어섰고 이 파동에 2.618배만큼의 하락 파동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대충 45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파동이라는 것이 붙이는 데 따라서 멋대로인데 이것이 A파동과 C파동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지그재그 파동에서 같이 나오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1.618배가 나온다면, 즉 이 하락파동에 1.618배의 하락파동이 된다면 종합주가 지수는 400포인트 이하 380포인트에서 36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파동론으로 보는 대세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파동론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번 바닥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즉
이번에 만약에 바닥을 형성하면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은 어디까지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몹시 비난하지만 예전에 모 증권에 L 사장께서 하신 한국종합지수 6천 간다. 참 그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환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렇게 많은 회사의 펀드가 아주 불티나듯이 팔리면서 이 회사가 아주 급속히 컸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6,000포인트 간다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면 완전한 사기극이지만 파동론의 관점에서 최대 목표치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론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현재가 저점이다, 바닥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되, 분명한 것은 우리가 ABC 파동만 놓고 봤을 때 280에서 저는 이 가장 원칙적인 설을 지지합니다. 280포인트에서 1060포인트의 고점을 형성하고 A, B, C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바닥이 A 파동과 C 파동의 길이가 같은 450을 레벨한 지점이 될지, 혹은 이 A 파동에 1.618배의 파동이 나와서 이것이 400 이하로 내려갈지, 혹은 지난번 찍었던 460대가 바로 그렇다면 저점일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여기서 바로 턴에서 갈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반전을 해나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3파동의 출발이 되고, 3파동은 최소한 가장 짧은 파동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1파동보다는 길다. 즉 장기 1파동보다는 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최소 700에서 8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은 현재 시점에서 가능하다. 턴하는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나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바닥이 엘리어트 말에 의하면 0.618배라는데, 혹은 여기서 불규칙 조정이라면 이것에 2.618배라는데, 혹은 이것과 이 파동은 지그재그에서는 같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얼마 400, 예를 들어서 412포인트가 저점이 답이 나온다. 앞에 파동은 세부 몇 파동에 무슨 파동에 이렇고 앞에는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엘리어트 파동은 그렇게 자료잰 듯이 계산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의 흐름, 물이 흐르는 질서를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목표치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이 하락이 어디가 종점이 될지 모르지만 하락되는 종점은 다음 상승의 출발점이 되어준다면 다음 상승은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그러니까 현재 이 길이를 넘어선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내가 시장을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즉 시장을 내가 떠나려면 이 지점에서 떠나거나 최소한 이 지점에서 떠나야 되고, 이제 이 지점에서 시장을 떠나기는 늦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섣불리 내가 바닥이라는 것을 예단하고 지금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이 안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바닥이 확인이 되고, 현재 이번에 이 지점이 바로 반전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500포인트를 기점으로 이제는 지난번 찍은 460대에서 500포인트를 기점으로 턴을 하는 일이 없어라는 법 없고, 더 내려가서 450포인트를 확인하지 말라는 법 없고, 심지어는 420포인트까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뭔가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 이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다트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마세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찍고 턴을 해서 64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지금부터는 눈여겨보면 됩니다. 즉 보유자들은 이제 버릴 시점은 아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640포인트를 돌파를 해내면 이때부터는 추세 반전이라고 시작해도 좋다. 이 640포인트를 추세 반전의 기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나,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저점, 최악의 경우에도 420포인트,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460포인트, 이미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저점을 확인했을지도 모르지만 450에서 460포인트, 최대 420포인트 정도 수준을 저는 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4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아마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섣불리 추세 반전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보다 이 640포인트를 기준으로 돌파하는 시점, 이때까지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기르고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서 침착하게 지켜보는 시각,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